네,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세무사 주영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간추려서 제가 이번에 홍보지를 만들었는데 그 홍보지 내용을 전반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전반적인 내용은 아주 기초적인 내용에서부터 상당히 수준 높은 내용까지 기초에서 최고 수준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세한 내용을 알으려면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어떤 주제, 테마, 개요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요를 알고 그 자세한 것, 내가 뭐를 모르고 있는지, 내가 뭐를 알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알아야지 될 것인지를 중심으로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요새 현대인들에게 가장 흔한 질병 중에 하나인 자라목, 거북목, 특히 이것이 더 심화되면은 물론 모양새도 앞으로 구부정해서 보기 좋지 않지만은 더욱은 통증까지 따르죠. 저도 2003년 벌써 17년이 됐죠. 17년 전까지는 목 디스크로 해서 심히 고통을 받았습니다. 목 디스크 증상 이런 것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 본인이 스스로 운동을 통해서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동영상 내에 보여드리도록 하죠. 첫 번째, 사업용 계좌 등록. 사업용 계좌 등록, 사업자도 의료비나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왜? 사업용 계좌 등록을 안 하면 못 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임대업은 안 해줘요. 임대업은 사업소득에는 분류가 되는데 우리가 신고할 때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따로 신고하죠. 그래서 사업소득 중에서도 좀 약간 차별받는 거죠. 임대업을 제외한 유흥업 이런 쪽도 다 된다는 의미에서 거의 모든 업종이 다 되는 거죠. 사업연계자는 한 번만 등록하면 되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사업자들이 통장을 또 만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바로 등록을 해야 돼요.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통장은 뭐 많이 등록할 수 있어요, 여러 개라도. 근데 이것들을 많이 간과하더라고요. 이 가산세가 엄청나죠? 가산세가 만만찮아요. 이 사업과 관련된 입출금을 여기서 진행하면 되는 거죠. 사업연계죠. 그리고 바로 밑에 신용카드 등록하는 거. 신용카드도 뭐 50개까지 등록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신용카드는 뭐 사업용 카드가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이건 개인 사업자죠. 카드가 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쓰는 카드를 사업용으로 쓰겠다고 정하고 쓰면 되는 거죠. 다만 지극히 개인적인 용도, 뭐 병원, 의원에 가서 치료를 한다든가 약국에 가서 약을 사 먹는다든가, 이거는 사업과 관련 있다고 보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따로 카드를 만들어서 따로 쓰는 게 좋죠. 두 번째 네모안에 보면은 소상공인 등록이 중요하죠. 소상공인은 보통 뭐 10명 또는 5명 이렇게 알고 있는데 10명 미만이죠. 그러니까 건설업, 운수업, 제조업 이런 쪽은 인원이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10명 미만이에요. 근데 10명은 안 돼요. 그리고 그 나머지 기타 업종은 5명 미만이죠. 5명이 아니고 5명 미만. 근데 그 인원수 따지는 건 바로 밑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임원들은, 여기는 물론 이제 법인도 소상공인이 되는 거죠, 당연히. 법인도 소상공인이 될 수 있는데, 임원이나 일용 근로자는 제외시키고, 또 기간제 근로자도 3개월 이내엔 기간을 정한 근로자도 제외되고, 연구전담 부서가 있다, 연구소가 있다 그러면 연구전담 요원도 제외시키는 거죠. 초단시간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도 제외되고. 그런데
초단시간을 넘어서는 단시간 근로자들은 0.5명으로 계산한다 이거죠. 0.5명으로. 그리고 이거는 계산할 때 0.5보다 더 낮은 소수점이 나오는데 중간에 입퇴사가 있는 경우에는 매월 말로 따져야 돼요. 이걸 가지고 매월 말로. 그래서 뭐 0.000 뭐 이렇게 몇 단위로 내려갈 수가 있죠. 소수점이 두세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위에 다시 올라가면 5명 미만, 10명 미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직전 1년을 따져야 돼요. 직전 1년. 근데 이것이 이제 인원수가 늘어나도 제일 중요한 유예기간이 3년이 있어요. 유예기간이 3년이에요. 가령 뭐 올해 인원수가 대폭 늘어났다, 이 범위를 벗어났다 그러면은 그래도 작년 기준이니까 가령 2019년 기준으로 요건이 해당된다면은 2020년에 넘어서더라도 2020, 2021, 2022 그까지인가요? 하여간 3년 다시 따져봐야 되겠네요. 3년간은 유효가 된다. 아니죠. 2023까지겠죠. 19년 기준이면은 20, 21, 22 이렇게 되죠. 21, 20, 22. 그리고 그 기간 월이 있는데 내 기억으로는 5월 말로 기억하고 있는데 4월 1일인가? 4월 1일부터 다음에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 기한하고 좀 법인세 신고 기한 끝나고 하는 걸로 보여요. 그 정도 하면 되고 그 밑에 소상공인이 가입하면은 여러 가지가 유리한 점이 있는데 지금도 뭐 각종 지원금 주면은 소상공인은 가능해요. 현재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지원금 50만 원 사회보험료 뭐 또는 50세 이상 금년에 채용한 사람은 120만 원 지원금 주는 게 있는데 이것이 현재 직원 수가 많더라도 작년이나 재작년 또는 그 전에 소상공인이었다면은 올해까지는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청서에 보면 소상공인 등록증을 제시하는 게 추가로 하나에 되어 있는데 거기 때문에 쓰는 거죠. 그래서 소상공인 소기업 우리 업체 한 군데도 요건이 안 되는데 이번에 받았잖아요. 올해 걸 가지고는 안 되는데 작년 거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소상공인 중간에 좀 보시면은 소상공인 중에서 많이 하는 거예요. 1인 소상공인이 있어요. 가운데 1인 소상공인이 있는데 지난달 말에 직전 월 말에 기준으로 해서 근로자가 없다. 그런 그 소상공인은 고용보험료를 30% 내지 50%를 지원해준다 그런 얘기죠. 3년간. 그래서 1인 소상공인들은 또 요새 사업이 너무 어려우니까 언제 폐업할지도 모르는데 일단 고용보험 들으면은 이분들도 요건이 되면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물론 그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충분히 돼야 되죠. 뭐 중요한 거고. 그러면 이게 고용보험 가입 바로 밑에 나와 있죠. 그보다 먼저 이제 고용보험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되겠는데 근로복지공단 전화하고 그리고 뭐 중소기업 콜센터 이렇게 하면은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 밑에 이제 세 번째 네모에는 약국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약국의 금연치료제는 그렇게 요양기관 정보마당 거기 사이트가 돼 있죠. 거기 들어가서 뽑으면 되는데 그 출력시키면 양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 뭐 기회가 나오는 이게 3개월 단위로밖에 화면 출력이 안 돼요. 그래서 3개월 단위로 건수, 총액, 본인이 얼마 부담했냐, 공단은 얼마냐, 국가는 얼마냐 이렇게 1,000원 단위 이렇게 적어오면 돼요. 출력시키면 장수가 무지하게 많아요. 왜 건수가 중요하냐면 이건 한 건당 주조료가 8,000원이에요. 그 밑에도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제 1, 2, 3, 4 그렇게 들어가면은 거기에 조회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약국 건강보험이나 뭐 의료급여 이런 것들 조제 현황을 뽑을 때는 프로그램이 현재 5개 나와 있는데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첫 번째 팜 3000 여기에는 이렇게 경영관리 이렇게 들어가서 뽑으면 된다 이거죠.
그 두 번째는 유팜이 있고, 유팜은 컨설팅에 들어가서 먼저 거기서 찾아보면 되고, 세 번째는 이지팜. 이지팜은 두 가지를 뽑아야 돼요. 조금 어려워요. 이렇게 돼 있고, 네 번째는 이팜, 다섯 번째는 온팜. 그 나머지들은 뭐 별로 많이 쓰이지 않고, 이지팜이 좀 쓰이고 뭐 그래요. 다음 이제 네 번째 네모, 현금령 수증. 현금령 수증, 거래액 기준으로 10만 원이 넘으면은 10만 원 이상이죠. 10만 원부터 현금 영수증을 끊어야 되는데, 그 약국 같은 데나 뭐 의원 같은 데는 그 한 진료, 조제, 그 행위 전체가, 또는 조제, 약국에서 조제를 하고 다른 것도 샀다 그러면 그게 하나의 거래죠. 하나의 거래. 그래서 한 번 와서 사고 갔다. 오전에 왔는데 오후에 또 왔다. 그거는 뭐 또 다른 거래일 테니까 그걸 합칠 필요는 없을 테고, 일단 한 번 왔다가 샀다 그러면은 문 밖에 나가기 전에 샀다 그러면 그 거래액 총액을 넣고, 거기에 물론 이제 보험이 되니까, 물론 그 사람들이 내는 돈은 뭐 10만 원이 안 될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 공단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해주는 그 금액까지, 총액까지 쳐서 10만 원이 되면은, 10만 원 이상이 되면은 그 사람이 내는 돈에 대해서는, 카드로 끊으면 당연히 그냥 끊어지겠죠. 카드로 낸 사람은 그 받을 것만 카드 끊을 테니까. 근데 현찰로 냈다 그러면은 카드 끊는 거와 마찬가지로 현금 영수증을 끊어줘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상대방 전화번호를 물어보는데 안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뭐 그렇게 010-000-1234로 끊어버리면 된다 이거죠. 또 어떤 사람들이 단말기가 없다, 우리는 그런 사람은 단말기가 없으면 그렇게 홈택스 들어가서 그렇게 끊으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되게 휴대전화도 이제 사업에 쓰죠. 거의 다. 개인적인 용도는 뭐 거의 안 쓴다고 보여요. 휴대전화, 인터넷도 뭐 사업에 쓰는 전화, 전기요금 이런 모든 것들을 그 요금을 받아가는 주체에다가 전화를 해서 나는 사업자니까 사업자 번호 알려주고 전자세금을 끊도록 하면은 뭐 영수증 모을 필요가 없죠. 요새는 다 종이가 거의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확정일자 받는 방법. 확정일자는 그렇게 받고, 준비서류는 맨 끝에 임대차 계약서 원본 가져가야 되고, 사업자 등록증, 본인의 신분증 가져가면 되겠죠. 카드 사용 내역, 이제 카드를 등록 안 한 경우에는 그렇게 카드회사 연락해서 엑셀로 받으면 되겠고요. 신용카드 등록 요령 한번 다시 더 나왔네요. 앞에 카드 등록하고 다시 한번 개인 용도로는 쓰지 말라 그런 얘기죠. 밑에서 두 번째 네모죠. 직원이 퇴직할 때는 퇴직서는 반드시 받아야 되고, 이건 회사에서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이직확인서가 필요한데, 이직확인서 요번에 바뀌었죠. 그래서 이직확인서를 그 퇴직하는 직원이 내야 되겠죠. 이직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직원이 제출하면은 퇴직서는 당연히 그냥 잘 알아서 받는 거고, 이직확인서를 퇴직하는 직원이 발급 요청을 신청서를 주면은 10일 내에 제출해야 돼요. 10일 내에 제출 안 하면 과태료를 매기겠다 그런 얘기죠. 과태료. 최저임금이 있고, 최저임금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에서 183만 원이 좀 안 되죠. 183만 원이 안 되고, 지원금 상환은 아직 확정된 걸 못 봤어요. 지금 작년에는 209만 원 해야 각종 지원금, 일자리 지원금이든지 뭐 사회보험료 지원금도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다음 이제 승용차 운행일치. 업무용 승용차죠. 화물차 아니죠.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 안 해도 금년도부터 2020년도부터는 총액 1,500만 원까지는 손금, 비용 인정해준다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감가상각비는 그냥 800만 원이에요. 감가상각비는 800만 원이고 나머지 다 포함해서 1,500까지 든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감가상각비 800 이상 인정받고 싶다, 또는 뭐 손금을 또 1,500 이상 인정받고 싶다 그러면은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되죠. 운행기록부.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면은 업무 사용한 비율이 나올 텐데 업무 사용한 비율만큼은 인정받을 수 있고, 다만 감가상각비는 그렇게 해도 당해연도에는 800 인정받고 나머지는 2월 돼서 나중에 감가상각이 다 끝난 다음에 공제받게 되죠. 어쨌든 뭐 나중에라도 인정을 받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내년 2021년도부터는 개인 사업자도 자동차 전용보험을 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근데 업무 관련자가 업무 관련 운전자 보장하는 전용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요거 대상자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그리고 전문직 사업자.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규모가 좀 크죠. 근데 이제 한 대까지는 상관없고, 한 대가 넘는 두 대 이상이다 그러면 그 두 대째부터 한 대는 가입 안 해도 되고, 그렇죠. 만약에 가입을 안 했다 그러면 50%까지밖에 인정 안 해주겠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무실 홍보가 나와 있고, 유튜브에는 오마이텍스를 하든지 주연길로 검색하면 들어갈 수 있고, 쭉 나와 있고, 유튜브에 관련된 내용은 거의 다 네이버 카페 CPA 365에 등재를 하고 있어요. 이메일 주소 나와 있고, 그 밑에도 중요한 말이 나와 있어요. 감가상각 의제가 있는데, 감면을 받는 사람은 감가상각 안 했어도 감가상각 한 걸로 본다 그런 얘기죠. 흔히 많이 받는 게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뭐 30%나 뭐 10% 뭐 이런 거 있죠. 이거 조특법에 의한 감면을 받으면은 감가상각 한 걸로 판다 그런 얘기죠. 근데 여기서 건축물은 제외한다 이거죠. 건축물은. 왜냐하면 양도세하고 또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시키고, 뭐 기계장치나 비품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상가 건물도, 상가 건물을 임대한 사람이 있는데 5% 세액 감면 해주겠다 이거죠. 5% 세액 감면 해주겠다 이거죠. 이거는 뭐냐면은 장기간 동일인에게 임대했을 때, 장기간이 안 나와 있는데 10년으로 보여요. 장기간 동일인 임대했을 때. 그러니까 2019년 귀속부터 하니까 지난 5월 소득세 신고에 이미 반영됐던 것들이죠. 5% 작다면 작지만 그렇게 작은 것은 아니죠. 한번 주의하면 5%가 줄어드는데 작다고 할 수는 없죠. 임대업의 중요한 혜택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플러스 2020년에 인하해 준 거, 이것도 잊지 말아야 되는데, 2020년에 그 인하해 준 월세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인하해 준 데가 꽤 있죠. 예. 그것도 요건이 까다롭긴 한데 그렇다는 얘기죠.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근로자와 관련되는 건데, 근로자 동거 친족,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되는데, 동거하는 친족, 친족의 범위는 뭐 배우자하고 8촌 이내의 혈족, 그러니까 본인을 기준으로 해서 피가 섞인 8촌, 그리고 4촌 이내의 인척은 처가 쪽을 여기 처가 쪽이라고 봐야겠죠. 예. 어머니 쪽도 뭐 혈족이니까. 그래서 친족의 범위는 그 나와 있고, 근데 동거해야 된다 이거죠. 동거 친족의 근로자 인정이다 이거죠. 뭐 동거는 또 이제 많이 복잡해지는데, 그 밑에도 나오지만은 동일 건물에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더라도 생계를 달리하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 한 집에 살아도 따로따로 자기가 생계 부담을 하면은 근로자성이 인정된다. 여기 배우자도 들어가려나? 배우자는 아니겠죠? 배우자까지는 아닐 것 같아. 세법에서도 자매들이 각각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는데, 살기는 이제 같이 사는 게 편하잖아요. 아마 둘이 사는 것 같았는데, 둘이 살았는데 같이 살면은 뭐 밥도 한 사람이 돌아가면서 하면 되니까 같이 사는데, 뭐 월급도 각자 직장이 자기 있으니까 각자 받고, 카드는 당연히 각자 쓰겠죠. 그리고 뭐 각종 하여간 뭐 식비나 이런 것들도 각자 부담한다 이렇게 해서 같이 사는데도 단독 세대로 이렇게 인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둘 중에 한 사람이
아파트를 팔았는데 2주택이냐 1주택이냐 했는데 그 1주택을 인정받아서 비과세 처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여기도 약간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동거친족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은 고용산재가 해당이 안 되죠. 그렇게 되고. 그 정도로 하고, 그 이제 첫 번째 네모 밑에 보면은 2021년 개정세법 중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가상자산 있죠. 뭐 비트코인 뭐 이런 것 같은데, 비트코인 볼트도 있고, 이더리움 뭐 이런 것들 있죠. 가상자산, 속칭 암호화폐, 이것이 2021년 10월부터 기타 소득으로 과세된다 그런 얘기죠. 근데 250만 원은 연간 250만 원은 공제한다. 초과 수익에 대해서 20% 기타 소득세로 과세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거기 개정세법 간유과세자도 그동안에는 4,800이었는데 임대업 유흥업은 제외시키고 8,000으로 지금 안이 올라가고 있죠. 근데 이번에 이렇게 해서 4,800에서 8,000 사이가 간유과세자로 바뀐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어요. 물론 수취 의무는 다 있죠.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어요. 너무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프로그래머들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납부 면제는 3,000에서 4,800으로 올리겠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계속 보죠. 현금 영수증을 이거는 이제 사업자는 사업자 번호로 발급받아야 국세청 홈택스에서 내려받을 수 있죠. 그래서 나는 사업자니까 사업자 지출증명으로 해달라 하고 사업자 번호를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사업자 번호를 못 외우는 분은 휴대전화 번호는 다 알 수 있잖아요.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할 수 있어요. 현금 영수증. 그래서 거기 나오는 방식으로 그대로 하시면 되시고, 그래도 끊을 때마다 사업자 지출 증빙으로 끊어야 되죠. 그리고 노란우산 공제가 나오는데, 노란우산 공제는 부동산 임대소득은 안 되는 거예요. 부동산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지만은, 아까도 처음에 뭐였죠? 사업용 계좌 등록해도 그 의료비교육비 월세세 공제를 못 받았죠. 그래도 물론 부동산 임대소득도 사업용 계좌 등록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소득공제, 노란우산 공제가 제일 혜택이 큰 거죠. 노란우산 공제는 소득공제가 200만 원부터 그 각자의 소득 금액에 따라서 비슷한 금액이 공제되게끔 200만 원 또는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공제받을 수 있죠. 그래서 소득 금액이 4천만 원 이하는 5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4천에서 1억 사이는 300만 원, 1억이 넘는 사람들은 200만 원을 소득 공제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공제받는 세액은 비슷하죠. 이렇게 하고 연금저축보험은 상한이 400만 원, 그리고 퇴직연금도 상한이 700만 원인데, 이것은 이제 각자의 소득에 따라서 12% 세액 공제 또는 15%를 받죠. 그리고 연금하고 퇴직을 합쳐서 최대 700까지 받게 돼 있죠. 최대 700까지. 이거 아직 안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네모에 보면 개인 사업자도 법인과 마찬가지로 사업용 유형 자산에 대해서 사업용 유형 고정자산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 이건 몇 년 됐죠 벌써. 그래서 복식부기 의무자는 2018년 1월 1일부터 이미 하고 있었고, 소득세법 시행령에 보면 차량, 비품, 기계장치 등등 기자가 빠졌네요. 유형 고정자산, 뭐 컴퓨터, 의료기기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고, 또 이제 상가를 구입할 때 잘 생각해야 되는데, 드물게 이제 환급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때는 상가를 구입하는 사람들은 미리 사전에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할 필요가 있죠. 뭐 구입자를 공동으로 하는 방법, 또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또 면세 사업자는 환급이 안 되죠 일단. 그리고 사업을 양도양수할 때는
이 관련 권리금이 되게 있는데, 권리금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부가가치세가 해당될 수 있고, 또 소득세가 해당될 수 있는데, 이 권리금을 기타소득으로, 요새는 좀 많이 권리금이 줄었겠죠.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면 합법적이고 좋죠. 서로 더 양자 간에 다, 양도인, 양수인 다 유리한 거죠. 양도소득세 관련해서는 매도할 부동산이 있으면은 미리 양도세를 계산해보는 게 좋죠. 명확하지 않은데 궁금해한 상태에서 매도하고 잔금 받고 나중에 세금 많이 나오면은 뭐 안 좋겠죠. 예. 근데 미리 알고서 내는 거하고는 좀 뭐 결과는 같을 수 있지만은 다를 수도 있죠. 예.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어요. 특히 이제 대전, 청주, 세종도 마찬가지지만은 조정 대상 지역, 주택에 대해서 조정 대상 지역이 지난 6월 19일부터죠. 지난 6월 19일부터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해서 주택에 대한 세금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죠. 거기 그 홍보도 유튜브에 오마이텍스 또는 주행기를 검색하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고, 또 이제 바로 밑에 보면은 2022년, 이건 내후년부터죠. 2022년도부터는 상가와 주택이 같이 있다. 또 뭐 사무실과 주택이 같이 있다. 이런 상가 겸용 주택이 시가가, 매매가가 9억이 넘었으면은 9억까지는 뭐 1세대 1주택으로 할 수 있어요. 넘었으면은 총액이 9억이 넘었으면은 주택 상가를 분리해서 주택의 비과세를 따진다, 그런 얘기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상당히 중요한 거죠. 여기에 걸리는 사람들은 뭐 팔고 싶으면 미리 팔든가, 내년까지 미리 팔든가 어떻게 해야 되겠죠. 아니면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면은 훨씬 더 절세할 수도 있겠죠. 뭐 이거는 사람에 따라서 뭐 누구나 다 절세한다는 건 아니고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절세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마찬가지로 네이버 카페 CPA 365에 여러 가지가 잘 나와 있고, 저희 사무실에서는 부가세 신고도 하고 양도세 신고도 하고 개인 소득세, 법인세 신고 다 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미 신고된 자료를 우리가 검토해서 오류 유무를 검토한다 이거죠. 이건 왜 하냐면은 양도세 신고를 하다 보면은 원래 그 양도세 신고를 하면 양도세가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신고하는 데마다 다 다르죠. 다 달라요. 법규를 적용하는 것도 다를 수 있고, 또 이제 각 개인의 경험이 다를 수 있고, 또 그거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안 하면 알고 있다 하더라도 잘못 적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또 이제 새롭게 바뀌는 것들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업그레이드가 안 돼 있으면은 아무리 오래 하는 사람도 신고서에 오류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자료 검토 상당히 중요하죠. 저희 사무실에서는 자료 검토를 해서 절세 감액이 되면은 감액된 금액의 3분의 1을 수수료를 받죠. 감액이 안 되면은 뭐 그걸로 끝이죠. 받을 수가 없죠. 자료 검토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법인 설립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 법인 설립 등기는 뭐 법무사에서 주로 대행을 하는데, 앞으로 그 그림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세무, 회계 쪽과 관련해서 이것을 이제 상담을 한다는 뜻이죠.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법인 설립 등기하고서 나중에 계속 변경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쓸데없는 노력을 들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는 방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물론 법인 설립 등기를 저희가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회계감사를 하고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재산이 잘 지켜져서 대를 물려주고 자자손손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재산을 물려줬다, 그 돈을 잘 쓰고 있다, 잘 가지고 있다면 뭐 좋은 일이죠. 빈털터리에 할아버지 할머니를 둔 것보다 부유한 할아버지 할머니를 둔 손자 손녀들이 더, 증손자들이 좋을 걸로 보여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재산을 3대, 5대를 이어서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저희들은 저희 사무소에서는 증여계획, 또 상속계획, 양도계획을 수립해서 물론 이외에 이제 중요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의 그 형제자매들이 사이좋게 우애 있게 살 수 있도록 또 부모에 대해서 효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일을 포인트를 둬서 저희 사무실이 특화해서 하고 있죠. 엄청 중요한 얘기죠. 재산이 좀 있는 사람들, 부모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형제간들이 안 모이는 경우가 많죠. 저희 사무실도 보면 양도세 신고하러 보면 형제간 여럿이 있는데 각자 와서 신고하죠. 여럿이 한꺼번에 걸 다 신고하는 경우는 한 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대개 부모가 가난하면 형제들이 사이좋게 지내고 부모가 부유하면 형제들이 분란이 나는 경우가 뉴스를 통해서 들리죠. 물론 잘 지내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죠. 그분들은 뭐 뉴스에 안 나오니까.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모 보시면 거의 끝났어요. 이제 네모 보시면 공인인증서가 아직도 필요한데 공인인증서 이번에 뭐 바뀐다고 하는데 공인인증서 계속 유효한 겁니다. 그 공인인증서 발급받는 방법, 사업자는 그러한 식으로 발급받아야 돼요. 그걸 잘 읽어보시고 사업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데 이때 발급 수수료가 5,000원 정도예요. 5,000원 정도. 공인인증서 발급하는데 뭐 5만원, 10만원 드린다고 해서 인증서가 나한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이제 그 사람이 필요해서 하는 것이고 보통 이제 세금 계산서 끊는 데는 일반적인 데는 5,000원이면 되는 거니까 혹시 이 금액이 아니면은 내가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업자 등록이 여러 개 있는 분들이 있죠. 하나 있는 분은 우리가 하나 하면 되겠지만 사업자 등록이 뭐 A, B, C 뭐 3개가 있다 그러면 다 따로따로 발급받아야 되죠. A 사업장의 인증서는 A 사업장만 되는 것이고 B, C는 각각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내가 복식부기 의무자인데 내가 이제 전문직이다. 가령 뭐 약사다, 의사다, 뭐 변호사다, 전문직인데 임대업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임대업이 월세가 뭐 400이 넘으면 일반 과세자겠지만은 400이 안 되더라도 1, 200이다. 그래도 이 사람은 복식부기 의무자죠, 이 사람도. 근데 그 400이 안 되는 월세, 물론 400이 넘어도 마찬가지지만은 그것도 복식부기 의무자하고 일반 사업자이기 때문에 전자세금에서 끊어야 되죠, 원칙적으로. 그래서 그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인증서를 가입하고 전자세금에서 끊는 게 원칙이에요. 뭐 가산세가 안 나온다 그런 건 그건 나중 문제죠.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방세 납부 내역을 우리가 인터넷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뭐 가까운 주민자치센터, 구청 이런 데 가면은 뭐 물론 뛸 수 있겠지만은 인터넷으로도 뛸 수 있다 이거죠. 유택소에 가서 그렇게 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서울은 워낙 그 범위가 크기 때문에 서울을 제외해서 서울에 부동산이 있는 분들은 따로 한 번 더 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벌써 작년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일반인들은 거의 모르죠.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돼서 주식전자등록법이죠. 주식전자등록법에서 전자증권제도가 있는데 주식이나 사채의 실물, 요새는 뭐 증권회사에서 주식을 뭐 꺼내올 수도 있죠. 자기가 그런 경우는 뭐 드물지만 그 실물 자체가 이제 앞으로 사라진다 얘기죠. 요게 이제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커요. 이게 모든 주식, 그럼 이건 상장회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비상장 회사, 그러니까 우리가 흔하게 있는 뭐 건설업들이나 뭐 도소매업들 이런 법인들 있잖아요. 우리가 5억짜리 뭐 1억짜리 작은 법인들도 그 주식이 있고 또 그 유한회사 같으면 뭐 지분이 있죠. 출자 지분이나 주식
이것들도 전자로 등록이 된다 이거죠. 이게 무슨 왜 중요하냐면은 이것이 전자가 등록이 되면은 국가에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다 재산이 관리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만큼 투명해지고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꼭 해야 할 것은 차명 주식이 있는 분들은 이게 이제 비상장법에는 아직 한 1년 남짓 더 남은 것 같아요. 1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아직 기간이. 9월 16일이면 지금 거의 1년 됐죠? 9월 16일이면은. 오늘이 9월 9일이죠? 9월 9일이니까 일주일 남았는데 아마 비상장법인 주식도 한 1년 정도 더 지나면은 전자 등록이 될 걸로 보여요. 그래서 차명 주식도 그 전에 해결하는 것이 훨씬 해결에 유리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세종시의 조정 대상 지역이 나와 있죠. 1, 2, 3, 4, 5, 6 생활권까지 해서 맨 처음에 1생활권 보면 고운동이 나와 있고 6 생활권 보면은 연기면 해밀리가 있고 기타로 연기면 세종리 S1 지역, 가람동 S2 지역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는 애당초에 최초의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데죠, 여기가. 근데 조정 대상 지역과 관련해서 중요한 게 우리가 양도소득세에서는 2017년 11월 10일이죠. 2017년 11월 10일. 이게 그 조정 대상 지역과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이 조정 대상 대상인 지역인 상태에서 주택을 사신 분들이 조정 대상 지역인 상태에서 팔면은 그런 내용은 별로 없을 수 있겠지만은 그거는 이제 물론 자기들이 잘 인식하고 대응을 하겠지만은 조정 대상 지역에 됐을 때 아파트를 취득했는데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되고 나서 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주의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분들의 조정 대상 지역은 2017년 11월 10일이 아니에요. 2017년 11월 10 이날이 아니고 2016년 11월 3일이에요. 2016년 11월 3일. 1년 일주일 더 빠르죠. 2016년 11월 3일. 저도 최종적인 왜 그런지는 확인은 안 했는데 제가 추측하기로는 아마 투기과열지구와 관련돼서 조정 대상 지역이 요때 선포된 걸로 보여요. 어쨌든 이것은 이제 지금도 국세청이나 이런 국토부 이런 데서 발표할 때 조정 대상 지역 여기 보면은 2016년 11월 3일로 나오죠. 2016년 11월 3일 조정 대상 지역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때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그 밑에 맨 마지막 표 보면은 바로 위에 당구장 표시하고 조정 대상 지역 지정 현황 2020년 6월 19일 새로 지정된 데는 대전, 청주가 포함됐고 인천, 경기가 포함됐다 그런 거죠. 그 내용은 그 밑에 표에 잘 나와 있죠. 표에 잘 나와 있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네이버 카페 CPA 365에도 여러 가지가 나와 있죠.